지배구조나 경영진이 윤리적으로 탐탁지 않다. 보지도 마세요. 양회 이후에 시진핑 정권에서 던지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투자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피곤한 주식 투자는 하면 안 돼요. 건강에 안 좋아요. 정신 건강에 늙어요. 이 결국은 투자는 인격적 성숙과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늘 폭락의 원인이 됐던 페이스북,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흐름이 어떻게 될까도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악재이기는 하니까 이 악재가 완전히 지금 시간에서 나온 그 스냅이 됐든 핀터레스트가 됐든 이런 쪽 아마존이 됐든 이쪽의 실적들로 묻히면서 나스닥이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악재가 조금 더 시장의 의심을 가지면서 나스닥이 오늘도 어려울 것이냐. 왜냐하면 지난번에 넷플릭스 보니까 넷플릭스도 실적이 안 좋았을 때 20몇 %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도 한 2, 3일간을 한 10몇 %가 더 빠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전 또 신의 영역이라 그치. 저는 그 무릎과 이 발끝은 그냥 관심 자체가 없는 게 관심 가져봐야 못 맞춰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라 그럴까 이런 시황 이게 긴급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오르고 하는 이 상황에서 너무 답답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은 이런 식으로 마음을 되게 편하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네, 저도 지금 20년 정도 되니까 이거 뭐 금융위기도 있었고 보면은 심지어 IMF 금융위 그리고 리만 사태도 뭐 1년 지나니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우상향한다. 세상은 안 망해요. 예. 막 망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전 그 말 되게 싫어요. 왜냐면 그 주식이 가격이 빠진 거지 그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요. 진짜 망할 회사에 투자하면 그거는 자기 실수예요. 근데 망할 회사가 아니라고 하면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언젠가 다시 빛을 발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피곤한 주식 투자는 하면 안 돼요. 건강에 안 좋아요. 정신 건강에 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제 이렇게 오르면은 또 현금 확보하고 또 떨어지면 사고 이런 단기 트레이딩의 개념으로는 우리의 너무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드니 그리고 그게 실적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샀다가 팔았다 샀다가 팔았다가 하다 보면요 평균적으로 어떻게 회귀하냐면 그 진짜 결정적인 1년 중에 한 3번 4번 빡 뜰 때가 있거든요. 그 날을 못 맞춰요. 네, 거의 평균적으로 그 날은 꼭 빼먹게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오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는 순간 나는 못 사요. 네, 왜냐하면 살려고 해도 이미 장외 가격에서 올라 버려 있거든요. 시초가가 올라가니까. 이건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호재가 나오는 순간 끝이에요. 노 찬스. 그냥 이미 15 올라간 상태에서 10% 올라간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근데 이건 뭐 개인적으로 다 생각들이 다르실 수 있는데 저도 페이스북 주식을 좀 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떨어진 거에 대해서 그냥 한 하루 이틀 더 보면서 싸게 좀 담을 수 있겠구나 그냥 이런 생각만 들었지 25% 빠져서 어떻게 하지 이거? 왜 마이너스가 오늘 빠지니까 페이스북이 그나마 그동안 하락을 해도 잘 수익이 되는데 오늘부로 마이너스가 됐거든. 25%가 빠졌으니 26%가. 근데 뭐 그냥 별로 저도 걱정은 안 돼요. 그냥 오히려 한 하루 이틀 내에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네 이런 생각 정도 드는 거죠. 만약 이미 페이스북에 많이 지금 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꼭 권유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큘러스 VR 40만 원입니다. 제가 이거 수수료 없어요. 광고 아니에요. 퀘스트 2라는 기기를 사보세요. 사보고 가족들하고 해보세요. 이게 TV에 연결하면은 내가 하는 거를 옆에 친구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온 가족이 1시간, 2시간 노는데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이게 3년 전만 해도 어지러움증이 엄청 심했고 이거 끼고 벗고 하면은 이 최적화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알고리즘이 어떤지 몰라도 제가 쓰다가 키 120짜리인 우리 아들이 이걸 써도 딱 초점 맞춰요. 그리고 컨텐츠도 상당히 골프도 있고 권투도 있고 뭐 롤러코스터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경험을 해보면 이게 지금 주커버그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가 좀 더 느낌이 와요. 그리고 근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은 비중을 그때 가서 줄이셔도 돼요. 네, 그럼 뭐냐면 이게
여전히 컨텐츠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래서 한국의 코스닥의 뭐 뉴플렉스 이런 회사 그 기기에 이렇게 공면의 그 PCB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얘가 많이 팔리면 얘도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코스닥의 뉴플렉스도 같이 조금 이렇게 조합해서 페이스북과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과 그거를 이렇게 조합하면 앞으로 이 오큘러스 VR이 판매되는 거가 좋다고 보는 분들은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최은희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1분기 매출 예상해봐야죠. 앞으로 늘지 줄지. 근데 왜냐면 지금 1분기 그 뷰가 좀 안 좋긴 하거든. 근데 본인들도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본인들이 안 좋다고 본인들이 안 좋다고 하니까. 했고 이게 사실은 크게 오르고 떨어질 것도 별로 없는 게 얘는 되게 성숙한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페이스북은 이 플랫폼 업계에선 할아버지죠. 그치. 트위터나 여기나 별 변동이 없어요. 일단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굳이 메타를 살 필요가 있을까? 혹은 굳이 메타버스라는 거에 이렇게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 왜?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미 투자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그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한 흐름인데 굳이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딱 띄어가지고 하고 있는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가 됐든 아니면 그런 기업들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그게 부담이 되시면 이 메타 플랫폼은 투자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언급하신 것보다 엔비디아, 유니티, 한국의 펄어비스 이런 기업들이 저는 되게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거기에 저는 그 메타 플랫폼도 넣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AR 쪽으로 특화돼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 전에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80조 원에 인수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지난 한 몇 주 만에 다 증발돼 버렸어요. 되게 좋은 호재거든요. 호재인데 이제 금리 올린다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거예요. 우리 엄청난 결정했는데 이 역사적인 진짜 최대급 인수를 했는데 시장이 몰라봐 주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투자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유니티 반토막 났다는 분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뭐 성장주 다 반토막이에요. 근데 유니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유니티, 로블록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지금 성장주들이 그 특히 중소형주, 넷플릭스도 거의 40몇 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장기 펀더멘탈 선이 있잖아요. 우상향 한단 말이에요. 10년에 걸치면 우상향 하겠죠. 유니티 1등인데, 그죠? 뭐 다 지금 1등 얘기하는 거잖아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얘가 집 나간 개 마냥 혼자 먼저 갔다가 다시 또 아닌가 봐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거는 진동이라 이거죠. 진동이고 요거는 추세선이고. 그럼 이 진동에 이렇게 저렇게 놀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게임주, 메타버스 NFT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한 불과 1, 2개월 전만 해도 그랬으니까 대세였으니까 고점에 사신 분들이 엄청나게 물려 있고 또 미국에도 보면은 유니티가 됐든 로블록스가 됐든 뭐 메타가 됐든 물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걱정하는 건 메타버스 한참 전부 언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괜찮다 떠들 때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주가가 급락하고 이러니까 이거 막 불안한 거지. 자, 과연 메타버스가 뜰까? 그분들한테 중요한 처방은 뭔지 아세요? 메타버스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패턴에 정반대로 하시면 돼요. 오히려 지금 불안해하지 말고 살아. 그리고 지난 두 달 전에 왜 나는 그렇게 흥분했을까? 왜 나는 고점에 물렸지? 정주영이라는 사람은 나와가지고 고점에 올라갈 때는 두려움을 느낀다는데 나는 왜 그때 막 사지 못해 안달이었지? 복기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과 수익의 흐름은 반대라는 거를 이거는 암기 과목인데 많은 분들이 듣고 흘리세요. 지금도 듣고 저 사람 얘기지 흘려 들으세요. 근데 책 그 투자 전설들이 얘기하는 고전에 보면 다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게 왜 계속 먹히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지금 수만 명이 복고 아닙니까? 수만 명의 사람의 95%는 이 얘기대로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물문율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 상위권으로 올라가요, 수익이. 시장과 거꾸로 갈 수 있으면. 근데 맞아요. 이 정 대표 말에 저도 동의가 되는 게 지금 우리 방송 보시면서 지금 마이너스 나신 분들 우리가 정말 투자의 대가들이 말하는 대로 원칙대로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됐는지 근데 여기에는 기간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예, 이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 그리고 공포에 사고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불나방처럼 달려들 때는 거기에서 거꾸로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제일 투자에 도움되는 책 한 권을 뽑으라고 하면은 뭐냐면 노자의 도덕경입니다. 네, 물극필반, 뭐 순기자연, 상선약수 이런 거 물처럼 이렇게 낮은 곳을 향해 가고. 네, 너무 뜨거운 거는 멀리 하고요. 너무 그러니까 시장이 극단으로 가는 거는 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보다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하면 그때가 바닥일 확률이 높고, 야, 이보다 좋을 수 없어. 야, 계속 갈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가 꼭지일 확률이 되게 높죠.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많이 빠져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보실 때는 우리 정 대표님 이야기가 정말 현실감이 없을 수도 있고 저 사람 뭐야 이럴 수 있어. 어우, 댓글 봐도 웬 갑자기 지금 계좌가 반토막 나가지고 점심시간에 도덕경 얘기를 하고 지금 점심 안 먹고 지금 이거 보러 왔는데 밥이 소화가 안 된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어디 한 상한가 3방 맞고 오신 분 같아. 업이 돼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뭐 비즈니스가 망가진 거 없으니까.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답답하고 지루한 얘기일 수 있지만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내가 들고 있는 주식 정말 본질적으로 어떤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정말 내가 지금 새로 산다면 살 수 있는 이유를 가진 회사인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종목 교체가 됐든 네. 뭐 여러 가지 장기 투자가 됐든 손절이 됐든 이렇게 좀 근본에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시점이 아닐까. 그리고 투자 스타일을 다시 한번 정립할 시점.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알아요. 건강식품 야채만 먹으면 좋지. 닭가슴살 먹으면 살 빠지는 거 알죠? 그렇지. 닭가슴살 먹으면 안 되죠. 안 찌는 거 알지. 하지만 가끔 야식도 먹고 곱창도 먹고 싶고 뭐 이런 있잖아. 네, 성향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우리 바빌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장기 투자 그냥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단기 투자 계좌를 그냥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이렇게 맞춰 보시는 거. 이게 이제 이것도 사실은 되게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 기본적인 얘기대로 하고 있느냐. 맞아요. 한번 비중에 자기 스스로 대해서. 네.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내가 같아요. 감내할 만한 비중인가. 예. 네. 저기 옴팡님이 그래서 썸네일 답은 뭐예요? 자 오늘 현금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바로 지금 한번 점검해서 예. 아예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지금 새로 사고 싶은 이유가 있는 주식이 아니라면 팔아서 그런 이유가 있는 주식으로 교체하는 게 맞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 떨어졌으니까 종목 교체는 가능해요. 근데 무리하게 현금 확보를 확 해버리는 순간 사실은 기회를 다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혼자 다 팔고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기관들 막 담을 때. 그러니까 너무 모멘텀에 이렇게 연연하기보다는 그래서 다시 돌아서 모니터를 끄고 하루에 한 번 8.15 모니터만 보고 책을 보시고 책에서 본 걸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하는 느낌으로 가면 이 결국은 투자는 인격적 성숙과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내할 수 있는 캐파가 늘어나고 담력이 커지고 그리고 점점 시장보다는 그 대표이사 창업가의 말에 귀를 기울게 돼요. 이 뉴스보다는 이쪽으로 이렇게 10년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래요. 저기 존니 대표님 그 방송에 한번 출연해야 될 것 같아요. 존니 대표님하고 하면은 정말 맞을 것 같아. 그렇죠. 투자는 이렇게 해야죠. 아니 근데 종목을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 특히 빅테크 주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 말이 맞는데 한국장에서도 그게 통하겠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5년 전, 10년 전 주가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는 주식들이 허다하잖아요. 또 상위권 우량주들 가운데서도. 그거는 사실 거버넌스 이슈가 크죠. 한국은 거버넌스가 문제예요. 하여튼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이 좋은 건 뭐냐면 투명해요.
중국 주식도 사실 그 측면에서 많이 열등하죠. 예. 하여튼 근데 중국은 뭐 올해 하반기에 또 좋아질 수 있고 한국 네이버 같은 거는 거버넌스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건 이 지배 구조나 경영진이 윤리적으로 탐탁지 않다. 보지도 마세요. 예, 그냥 관심을 그냥 싹 꺼버리세요. 그냥 내 인생에 이 주식은 없다. 예, 이렇게 윤리적인 이슈가 하나라도 나왔다. 그러면은 그 주식을 안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이제 악행을 반복하는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그게 에티컬하게 윤리적으로 딱 그게 박스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은 상법이나 막 이런 법들이 되게 루즈해가지고 경제사범에 대한 이 그 처벌이 되게 악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었으면 막 10년, 20년형 받을 거 뭐 2년 뭐죠? 그 하여튼 감옥에도 안 들어가고 예, 집행유예 이런 거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많은 개미들한테 상처를 많이 남겨주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나오죠. 네,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OECD에서도 되게 그러니까 글로벌 GDP가 우리가 10등 안에 드는데 이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정말 제가 볼 땐 중위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세히 보시고 그래서 기업 문화, 그 창업주가 있다 그러면 창업주의 그 평판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의 행적들을 좀 살펴보시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안겼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그룹사나 창업주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하세요. 이건 안 하리라. 아무리 호재로 나를 꼬드겨도 안 한다. 이렇게. 근데 그러기에 LG는 너무 크잖아. 기업들도 많고요. 저격을 해야 됩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핫했던 기업 중에 LG와 카카오는 문제 있어요. 예. 이렇게 쪼개가지고 막 이렇게. 예? 근데 어쨌든 우리 국내 기업이고 대기업이고 또 워낙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쨌건 일어난 일은 그렇다 치고 뭔가 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뭔가 각오를 보여주는 어떤 기업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그 신뢰도 좀 찾고 투자할 마음도 생기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계속 네이버를 얘기하는 거는 네이버는 지배구조도 되게 깔끔하고 이제 뭐 경영진의 교체나 이런 것도 되게 그 합리적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그 네이버가 앞으로 한국의 뭐 시가총액 거의 뭐 1등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안정성이 되게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뱅크 같이 이렇게 투자 회사로서의 면모도 있고 그래서 시장이 되게 뭐 부정적이고 차가울 때 또 네이버 다시 보기 이런 거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뭐 삼성 바이오 뭐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사실 이제 어떤 정치적인 되게 어려움 속에서도 글로벌 1위를 향해서 지금 캐파는 1등이고요. 예. 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 데이터 플랫폼 커질 수밖에 없고 바이오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뭐 하여튼 좀 봐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일단 뭐 항생도 지금 2.7% 오늘 좀 장이 열린 거 맞나요? 2.7% 뭐 니케이는 0.2인데 어쨌건 선물도 1.8% 나스닥 선물도 그러니까 하여튼 기업 실적 장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상쇄시킬 만한 이 기업의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 실적이 있으면 이게 상쇄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이거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이거 실적은 떨어지고 그럼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네, 대한 걱정이 앞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공포심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다 해소되는 것 같아서 오늘 저녁장 충분히 좀 낙관해도 되지 않을까. 오늘 저녁 장이 좋다면 또 다음 주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낙관을 좀 가져보는데 어쨌건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기업 본질적으로 기업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 혹은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 점검하자.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없어요. 제가 나왔으니까 5분. 네, 하세요. 또 1시간 넘게 했는데 또 할 말 있네요. 제가 나왔으니까 또 중국에 대해서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그냥 맞아, 뿅 사라지면은 또 저 인간 더 나와서 중국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중국 증세 안 좋으니까 이게 도망가네. 이렇게 맞아요. 하실까 봐 걱정돼서 너무 그건 예민하신 거고. 악플이 많이 달려서 그 중국이
저는 양회 이후를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양회 전까지는 저점 매수 하시고자 한다면 말리진 않겠어요. 근데 양회 이후에 시진핑 정권에서 던지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투자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양회가 언제? 양회가 다음 주인가 그렇습니다. 다음 주. 다 됐어요. 예. 양회 때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가 되게 초미의 관심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우리 채널에서 뭐 안유아 박사님도 그렇고 이제 코멘트 해주실 분이 많으니까 분석을 자세히 해보고 제가 바라는 시나리오는 뭐 제 바라는 시나리오대로 안 갈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아니 왜 시작부터 김을 빼고 얘기해?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라고 시작을 해줘야지. 네,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이 결국은 작년 한 해 치고받고 했던 거는 시진핑 정권 3기에 대한 불안감을 그냥 뭐 공동부유다, 함께 잘 살자, 아니, 파퓰리즘이거든요. 근데 파퓰리즘만 하다 보니까 성장률이 확 깎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국을 추격해야 되는데, 똔똔이야. 미국하고 똑같아. 이러면 추격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기, 그거는 목표는 미국을 GDP 규모로 능가하겠다라는 목표가 그 시진핑 정권 때 초기에 약속으로 했어요. 예. 그러면 그걸 못 달성하면 안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런데 일단은 임기 3기는 안정적으로 가야겠고 하니까 급한 불을 끈 건데 올 상반기 때 어떻게 되느냐.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자, 이제는 좀 그래. 질서 측면 좀 빅테크의 이 그 과도한 옛날로 치면 호족이죠. 호족. 지방 호족들이 너무 나대네. 좀 이렇게 중앙 집권화를 하자. 너무 중앙 집권화를 하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상인들이 다 구석으로 산으로 숨어버려요. 이 과거 역사를 보면 다 중국에 그런 반복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아야야야 그러지 말고 나와서 좀 상거래도 하고 실크로드도 뚫고 저기 가서 물건 좀 팔아와 하면 그 세금도 낮춰주고 이런 친시장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 근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진핑 정권의 안정적인 헤게모니 장악이 필요해요. 만약에 텐션이 걸려서 뭐 반대파가 뭐 등장하고 뭐 총리는 또 반대파고 막 이래가지고 집안 싸움이 좀 나는 분위기다라고 하면 아마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중국이 막 중시가 왜냐하면 방향성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국 증시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건 얼마 전에 지준율 인하했잖아요. 네. 그리고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증시가 올랐던 건 연준에서 돈을 풀어서 오른 거니까 중국이 돈을 풀기 시작하면 그쵸. 남들은 다 줄이더라고. 맞아요. 이게 이제 결국 우리한테는 33% 수출을 하니 뭔가 큰 사실은 똑같이 미국은 더 부담이에요. 그렇지. 이게 싸지고 미국은 비싸지는데 무역 밸런스가 완전 깨져버리거든요. 그럼 미국도 억지로 그러니까 미국도 골치 아프지. 미국은 못 올리죠 그러면. 못 그래서 올리지, 금리를.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스탠스가 되게 중요해요. 미국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세계는 어쨌든 1등은 미국, 2등은 중국이니까. 근데 얘가 지금 4.5%로 만족을 할 것 같냐. 정치가 안정적이다 하면 경제 성장률. 예, 5%, 6%를 타겟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터보 엔진을 달아야죠. 돈을 뿌려야죠. 예. 그래서 그런 뉘앙스나 정책 방향, 그러면 양회 끝나고 나서 중국 은행이나 뭐 재무부나 그 이런 각국의 이제 뭐 발개위나 이런 데서 연달아 뭔가 정책이 나옵니다. 예. 시진핑 초기에는 인터넷 플러스 뭐 이런 거였어요. 후진타오 때는 그 고속철도 놓는 거였고 인프라. 그러니까 이번 텀에도 앞으로 한 5년에 대한 계획이 나올 거거든요.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됐든 국내 시장이 됐든 중국 시장이 됐든 다 영향을 받을 그쵸. 수밖에 없으니 네, 방향 흐름에 판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제일 크게 또 중국의 플랫폼 회사들의 명운이 또 달려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